차라리 이 은장도가 내 심장을 꿰뚫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하며 연화는 저고리께 안쪽 깊숙이 숨겨둔 서늘한 칼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신방 안은 마치 무덤 속처럼 고요했고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마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촛불 심지가 위태롭게 흔들릴 때마다 벽에 드리운 그림자도 기괴하게 춤을 추며 연화의 공포심을 부채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이른이 넘은 늙은 괴물에게 산채로 잡아먹히기 직전의 절망 그 자체였다. 문풍지가 덜컹거리는 소리에 연화의 어깨가 흠칫 떨렸고 식은땀이 곱게 화장한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가를 맵게 적셨지만 그녀는 감히 손을 들어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숨을 죽였다. 곧 이 문이 열리고 들어올 그 사람은, 아니 그 존재는 사람의 탈을 쓴 악귀라는 소문이 파다한 최대감이었기 때문이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자 연화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보고야 말았는데 그것은 비명이라도 지르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는 인기척은 젊은 사내의 힘찬 발걸음이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끄는 늙은이의 쇠약하고 기분 나쁜 소음이었다. 쿵, 끄으, 쿵, 끄으. 지팡이가 바닥을 찍고 발이 끌리는 그 불규칙한 박자가 가까워질수록 방 안에는 퀴퀴한 약초 냄새와 섞인 묘한 노인 냄새가 확 풍겨왔다.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으나 청각은 오히려 더욱 예민해져서 그가 숨을 쉴 때마다 가래가 끓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까지 적나라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늙은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 같아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이 꿈이기를, 차라리 악몽이라서 깨어나면 낡은 친정집의 내 방 천장이 보이기를 간절히 빌었으나 현실은 잔혹하게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연화는 늙은 대감에게 팔려가지 않기 위해 아버지 박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었다. 아버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소문이 흉흉한 그 댁으로 들어가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그녀는 마룻바닥에 머리를 짓고서며 피가 나도록 빌었으나 권력욕에 눈이 먼 아비의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박대감은 딸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오히려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최대감의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몰락해가는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길이다. 감히 내깟 계집아이가 가문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마다하느냐? 아버지의 호통은 비수처럼 날아와 연화의 가슴에 꽂혔고 어머니조차 고개를 돌린 채 흐느끼기만 할 뿐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는 꽃가마가 아닌 상여와도 같은 가마에 억지로 태워져 이곳 한양 바닥에서도 흉가라고 소문난 최대감의 저택으로 끌려왔던 것이다. 최대감에 대한 소문은 장터의 아이들도 알 만큼 끔찍하고 기괴하기 짝이 없었는데 그가 이미 6명의 부인을 갈아치웠으며 그 부인들이 모두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거나 미쳐버렸다는 이야기였다. 한간에는 그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처녀의 생피를 마신다는 둥, 밤마다 짐승으로 변해 사람을 뜯어먹는다는 둥, 별의별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다. 비록 이른이 넘은 나이라 하여도 조정에서의 권세만큼은 하늘을 찌를 듯하여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고 왕실조차 그의 눈치를 본다는 실세 중의 실세였다. 연화의 아버지는 바로 그 권력의 끈을 잡기 위해 자신의 꽃 같은 딸을 제물로 바친 셈이었다. 가마가 최대감 댁의 소슬 때문을 넘어설 때 느꼈던 그 음산한 한기와 하인들의 눈빛에 서려있던 동정심과 공포가 뒤섞인 시선들을 연화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혼례식 내내 신랑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그는 병석에 누워있다는 핑계로 대리인을 내세워 절을 하게 했고 연화는 허공에 대고 절을 하며
자신의 인생이 끝장났음을 실감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늙은 신랑이 비틀거리며 연화의 코앞까지 다가와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다. 콜록콜록 비 끊어질 듯 이어지는 기침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얼굴에 닿았고 그 숨결에서는 역한 한약 냄새가 진동했다. 연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위에 올려진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 손은 이미 쿰 안에 은장도를 꽉 쥐고 있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가 만약 손이라도 된다면 그 더러운 손길이 내 몸에 닿는 순간 주저없이 찌르리라. 그것이 그를 향할지 나를 향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순순히 당하지는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늙은 최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쉰 소리가 잔뜩 섞인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개를 들라. 네, 새 신부의 얼굴을 좀 보아야겠구나. 마치 묘지에서 기어나온 듯한 그 목소리는 긁히는 듯한 쇳소리가 섞여 있어 듣는 이의 살점을 저미는 듯했다. 연화가 공포에 질려 미동도 하지 않자 노인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불쑥 튀어나와 연화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 강제로 들어올렸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소문보다 더 끔찍했다. 검버섯이 덕지덕지 핀 피부는 말라비틀어진 나무 껍질 같았고 푹 꺼진 눈두덩이 속의 눈동자는 탁하게 흐려져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입가에는 알 수 없는 침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 흐릿한 눈동자 너머로 순간 스쳐 지나가는 기이한 번뜩임을 본 것 같기도 했으나 연화는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것을 헛것으로 치부했다. 곱구나. 참으로 고아. 내 아비가 보물을 숨겨두고 있었어. 그는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는데 그 웃음소리가 마치 마른 장작이 터지는 소리처럼 기괴하여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다. 그러나 그는 끈질기게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며 힘없이 그러나 묘하게 끈적한 악력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이리 오거라. 오늘 밤은 길고도 길 터이니. 최대감이 짐승 같은 숨소리를 내뱉으며 연화의 저고리 고름에 손을 대려 하자 연화의 이성은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다. 참아왔던 혐오감과 공포가 폭발하며 그녀는 반사적으로 품속에 숨겨두었던 은장도를 꺼내들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번쩍였고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결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다. 다가오지 마십시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시면 제 목을 찌르고 대감의 방을 피바다로 만들 것입니다. 그녀의 외침은 공포에 질려 갈라졌지만 칼을 쥔 손만큼은 필사적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지난 며칠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수백 번도 넘게 다짐했던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도끼를 품은 암수처럼 매서웠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칼을 본 늙은 대감의 반응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보통의 늙은이라면 놀라서 뒤로 자빠지거나 하인을 부르며 호들갑을 떨었어야 마땅했으나 그는 그저 멈칫했을 뿐 당황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굽었던 허리가 미세하게 펴지는가 싶더니 끊어질 듯 위태로웠던 숨소리가 순식간에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연하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나 싶어 눈을 크게 떴다. 방금 전까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급탄거리던 그 노인의 기색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방 안의 공기를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촛불이 크게 일렁이며 방 안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그 순간 연화는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 이 존재는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었다. 껍데기만 노인일 뿐 그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였다. 최대감의 탈을 쓴 그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며 연화가 쥐고 있는 은장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고 탁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마치 먹잇감의 목덜미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처럼 차갑고도 날카로운 눈동자가 연하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가 낮게 탄식했다. 그 목소리에는 쇳소리도 가래 끓는 소리도 없었다. 깊고 낮은 그리고 지독하게 침착한 젊은 사내의 목소리였다. 연화는 너무 놀라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손에 쥐고 있던 은장도가 덜덜 떨리며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눈앞에 노인이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 가장자리를 더듬기 시작했다. 마치 가면을 벗어내려는 듯한 그 손동작은 우아하면서도 기괴했다. 박대감의 여식이라 하여 울며 불며 매달리는 계집일 줄 알았더니 그가 중얼거리는 말은 연화의 귀를 의심케 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박대감이라 칭하며 조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화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노인의 쭈글쭈글한 목 피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이하게 일그러지더니 그가 턱 밑을 잡아 뜯어내자 얇은 가죽막이 벗겨지며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매끄러운 턱선이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피면구였다. 연화는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의 반쪽 얼굴은 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젊은 사내의 것이었다. 서늘한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비웃는 듯 묘하게 비틀린 입술까지 그는 결코 칠순 노인이 아니었다. 은장도라, 사내는 벗겨낸 인피명구를 아무렇게나 바닥에 던져버리고는 굽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일어서자 그 키가 좋기 칠척은 되어 보일 만큼 훤칠하여 연화는 올려다 보아야만 했다. 그는 한 발자국 다가오며 연화의 손에 들린 칼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것으로 나를 찌르려 했느냐? 아니면 네 목을 찌르려 했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호기심과 함께 살기가 서려 있었다. 연화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등이 벽에 닿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사내는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연화의 손목을 낚아챘다. 노인의 힘없는 손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철 같은 악력이 손목을 부러뜨릴 듯 조여왔다. 쨍그랑 고통을 이기지 못한 연화의 손에서 은장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체 누구십니까? 연화는 떨리는 입술로 겨우 물었다. 최대감은 어디 가고 그녀의 물음에 사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연화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두 사람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의 눈동자 속에 공포에 질린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내가 최대감이다. 네 아비가 그토록 권력을 빌리고 싶어 안달이 난 바로 그 늙은 괴물 말이다. 사내의 대답은 연화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 젊은 사내가 최대감이라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늙은 노인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기괴한 연극을 하며 살아온 것인가?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의문이 폭죽처럼 터져나왔지만 사내는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그는 연화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를 발로 차 멀리 치워버렸다.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아비가 보낸 첩자인 줄 알았는데 그 눈빛을 보니 아무것도 모르고 팔려온 재물인 모양이구나. 사내의 눈빛이 연화의 얼굴을 훑어내렸다. 운이 좋지 않다, 부인. 차라리 늙은이 수발이나 들다가 적당히 재물을 챙겨나가는 편이 나았을 텐데. 내 진짜 얼굴을 본 이상 너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뿐이다. 사내는 품 안에서 단도 하나를 꺼내 연화의 목에 겨누었다. 서늘한 칼날이 목 피부에 닿자 연화는 숨을 멈췄다. 죽어서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살아서 내 공범이 되거나. 촛불이 마지막 심지를 태우며 타닥 소리를 내고 사그라들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사내의 형형한 눈빛만이 연화를 가두고 있었다. 밖에서는 밤바다 같은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고 심방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다. 연화는 직감했다. 오늘 밤 자신이 알던 세상은 끝났다. 그리고 전혀 다른, 어쩌면 죽음보다 더 위험한 세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음을. 늙은 괴물의 신부로 죽으려 했던 그녀는 이제 가면을 쓴 젊은 악마의 소나기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목에 닿은 칼날의 차가운 감촉보다 눈앞에 사내가 뿜어내는 알 수 없는 열기가 더욱 그녀를 전율케 했다. 이것이 그녀의 운명이 뒤틀리는 바로 그 시작이었다. 목덜미에 닿은 칼날의 서늘한 감촉은 연화의 전신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으나 그보다 더 그녀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눈앞에 사내가 뿜어내는 서리빨 같은 살기였다. 방금 전까지 늙고 병든 노인의 탈을 쓰고 있던 그는 이제 가면을 벗어던지고 날카로운 맹수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촛불이 꺼진 방 안,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두 사람의 위태로운 대치를 비추고 있었다. 도연이라 불린 그 사내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는데 그 눈빛에는 일말의 자비나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연화가 조금이라도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당장이라도 그 가느다란 목을 베어버릴 기세였다. 연화는 침을 삼키는 것조차 두려워 숨을 멈췄으나 터질 듯이 요동치는 심장 소리만큼은 감출 수가 없어 그 소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적막한 방안을 울리는 듯했다. 사내는 그런 연화의 공포를 즐기는 듯 혹은 그 공포의 밑바닥에 깔린 진심을 시험하려는 듯 칼끝을 아주 천천히 피부 위에서 미끄러뜨렸다. 대답해라. 박대감이 너에게 무엇을 시켰지? 내 침소에 들어와 무엇을 훔쳐내라 하더냐? 아니면 잠든 내 목에 그 은장도를 꽂으라 하더냐?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나 그 속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는 연화를 그녀의 아버지인 박대감과 동일한 부류, 즉 탐욕스럽고 비열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단정짓고 있었다. 연화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다. 아비에게 팔려와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감내해야 했던 자신의 처지가 이제는 그 아비의 첩자로 오해받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고 원통했다. 그녀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칼날 위로 떨어졌다. 차가운 쇠붙이에 뜨거운 눈물이 닿는 순간 연화는 알 수 없는 오기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적어도 억울한 누명은 쓰고 죽지 않으리라.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앙다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죽이십시오. 차라리 지금 제 목을 베어 주십시오. 연화의 뜻밖의 대답에 도연의 미간이 꿈틀했다. 그는 칼을 거두지 않은 채 매서운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연화는 피하지 않고 그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아비의 명을 받아 첩자 노릇을 하러 온 것이라면 어찌 은장도로 자결하려 했겠습니까? 탐욕에 눈이 멀어 딸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 사람을 위해 제가 무엇하러 목숨을 걸고 염탐지를 한단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흐느낌이 섞여 있었으나 그 속에 담긴 원망과 증오만큼은 진실했다. 연화는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온 자신이 한심했고 가문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철저히 도구로 이용당한 자신이 비참했다. 저는 그저 이 끔찍한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괴물이든 귀신이든 아니면 젊은 사내든 제게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버려진 패니까요. 연화는 마침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목에 겨누어진 칼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연화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거짓으로 꾸며낸 교태가 아니었다. 뼛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삶에 대한 체념이 뒤섞인 처절한 통곡이었다. 그는 천천히 칼을 거두고 품 안에 넣었다. 하지만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는 않은 채 바닥에 널브러진 임피면구를 집어들었다. 쭈글쭈글한 노인의 얼굴 가죽처럼 생긴 그것은 달빛 아래서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도연은 그것을 손가락으로 튕기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내 말이 사실이라 해도 너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것이다. 그는 의자 하나를 끌어당겨 연화의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그러나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박대감은 내가 진짜 칠순 노인인 줄 알고 널 보냈겠지. 내 재산을 가로채고 늙어빠진 내 권력을 이용해 조정의 실세를 장악하려고. 너는 금이끼였고 연하는 흐느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속에 들어온 그의 얼굴은 아까의 살기 등등하던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쓸쓸하고 고단해 보였다.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멀쩡한 젊은 분이 늙은이 행세를 하며 숨어 사시는 겁니까?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때렸다. 살기 위해서다. 아니, 살아서 반드시 갚아주기 위해서지. 그의 눈빛이 다시금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나의 조부님, 진짜 최대감은 3년 전에 독살당하셨다. 권력 다툼에 눈이 먼 간신배들이 조부님의 탕약에 비소를 탔지. 그들이 노린 것은 조부님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멸문이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도연은 손에 든 인피면구를 구겨쥐었다. 죽은 조부님이 되어 그들이 두려워하는 권력을 그대로 휘두르는 것, 그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미친 늙은이가 되어 그들의 목줄을 죄는 것. 연화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세상에 알려진 최대감의 기행과 광기,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말인가? 며느리들이 죽어나가고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들은 모두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패막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전처들은? 연화가 조심스럽게 묻자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죽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돈을 받고 쫓겨나거나 내 정체를 눈치채고 도망쳤지. 물론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잡아먹었다고 믿겠지만 그는 자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소문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최고의 갑옷이 되니까. 도연은 다시 연화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박연화. 너는 도망칠 곳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다. 내 아비는 네가 실패하고 돌아가면 가문의 수치라며 널 죽일 위인이다. 그렇지 않으냐?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말이 맞았다. 아버지 박대감에게 있어 쓸모없는 딸은 짐짝만도 못한 존재였다. 혼례 전날 아버지가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최대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살아서 이 문지방을 넘을 생각일랑 하지 마라.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갈 곳 없는 신세, 사면초가에 빠진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했다. 그때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구원의 손길일 수도 악마의 계약일 수도 있었다. 선택해라. 이 방에서 시체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나와 손을 잡고 내 아비와 그 배우 세력을 무너뜨릴 것인지. 도연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아니, 그것은 반역에 가까운 모의였다.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으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연화는 망설임 없이, 아니 오히려 뜨거운 전율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에 대한 효심은 이미 그가 자신을 팔아넘긴 순간 죄가 되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살아남겠다는 본능과 자신을 짓밟은 이들에 대한 분노뿐이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연화가 도연의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걷히고 단단한 결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도연은 그런 연화의 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유약한 규방 아가씨인 줄 알았던 그녀에게서 의외의 강인함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간단하다. 낮에는 늙고
병든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효부 연기를 해라. 내 아비가 심어놓은 첩자들의 눈을 속이고 그를 안심시켜라. 그리고 밤에는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와 연화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의 눈과 귀가 되어라. 네 아비가 내게 접근하여 빼내 가려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가 누구와 내통하고 있는지 알아내라. 우리는 적진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그 순간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밤에 장막이 걷히고 거짓된 낮의 세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도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시간이 없다. 곧 하인들이 기침할 시간이다. 그는 서둘러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를 챙겨 입고 구겨진 인피면구를 다시 얼굴에 뒤집어 쓰기 시작했다. 연화는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매끄러운 젊은 사내의 얼굴 위로 쭈글쭈글한 가죽이 덮이는 과정은 끔찍하고도 경이로웠다. 그가 접착제 역할을 하는 끈적한 액체를 바르고 가죽을 밀착시키자 눈가에는 주름이 잡히고 입가는 처지며 순식간에 칠순 노인의 얼굴이 만들어졌다. 그는 목소리마저 바꾸기 위해 목을 몇 번 컥컥거리더니 이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며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눈앞에 서 있던 훤칠한 젊은이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음습한 기운을 풍기는 늙은 최대감이 서 있었다. 부인, 내 수발을 들 준비는 되었소? 노인의 목소리로 돌아온 도연이 쉰 소리를 내며 물었다. 연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으나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으로 다가가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고 밤새 흘린 눈물 자국을 지워냈다. 밖에서 하인들의 분주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대감마님, 기침하셨사옵니까? 세수물을 대령하였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하인의 목소리에 연화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이제 박 대감의 딸 연화가 아니라 비밀을 품은 최 대감의 아내, 아니, 복수의 칼날을 품은 공범자가 되어야 했다. 도연이, 아니 최 대감이 연화에게 눈짓을 보냈다. 문을 열라는 신호였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방 안을 비추었지만 그 햇살조차 방 안 깊숙이 자리 잡은 두 사람의 어두운 비밀을 비추지는 못했다. 연화는 들어오는 하인들을 향해 짐짓 엄숙하고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대감께서 밤새 기침이 심하셨네. 탕약을 좀 더 진하게 달여오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위엄이 서려 있었다. 하인들은 힐끔 방 안을 훔쳐보았으나 이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다. 방 안 구석 이불을 덮고 누워 백해거리는 소리를 내는 최대감의 모습은 영락없이 병든 노인의 그것이었다. 하인들이 물러가고 문이 닫히자 이불 속에 있던 최대감이 살짝 눈을 뜨고 연화를 바라보았다. 늙은이의 탁한 눈동자 속에 숨겨진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젊은 도연의 눈빛이 연화에게 잘했다고 말하는 듯했다. 연화는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아버지는 곧 연회를 핑계로 이 집을 찾아올 것이고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연화는 자신의 옷고름을 단단히 다시 메었다. 그녀의 품속에는 은장도가 들어있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예상대로 박 대감의 신복이 최 대감 댁을 방문했다. 겉으로는 사돈 댁의 안부를 묻는다는 명목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딸이 제대로 첩자 노릇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연화는 안채 마루에 앉아 신복을 맞이했다. 대감마님께서는 어떠시냐? 첫날 밤은 무사히 치르셨고 신복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물었다. 연화는 차가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워낙 노쇠하셔서 밤새 시중 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아버님께 전해드리세요. 제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곧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신복은 연화의 태도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그가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좋은 소식일 것이다. 너희들의 목을 간 밧줄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니까. 밤이 다시 찾아왔다. 어둠은 이제 연화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안식처이자 도현과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해방구가 되었다. 촛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기이한 동지애로 묶여 있었다. 도현은 인피면구를 벗고 탁자 위에 지도를 펼쳤다. 그것은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조정의 권력 지형도와 박대감의 비리 자금 흐름이 표시된 작전도였다. 박대감은 조만간 내 재산을 노리고 승부수를 던질 것이다. 우리는 그보다 한 발 앞서 덫을 놓아야 해. 도연의 손가락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연회장. 그곳이 바로 놈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연화는 도연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이 위험한 사내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그의 고독과 분노가 자신의 것과 닮아 있었기 때문일까?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하나로 겹쳐지며 일렁였다. 칼날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동거. 그 위험한 두 번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연화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가슴이 조여드는 고통을 느꼈으나 그 고통의 원인은 더 이상 밤마다 찾아오는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 새벽동이 트기 전 도연이 그 끔찍한 인피면구를 얼굴에 뒤집어 쓰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 연민과 괴로움 때문이었다. 접착제가 피부에 달라붙으며 내는 찌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매끄럽던 도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쭈글쭈글한 노인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광경은 몇 번을 보아도 적응되지 않는 기괴함이었다. 도현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빛을 죽이고 어깨를 구부리며 완벽한 최대감으로 변신했다. 그가 기침을 하며 방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연화 역시 표정을 바꾸어 수심 가득한 효부의 가면을 썼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슬픈 연극을 매일같이 올리고 있었다. 박대감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집요해져서 집안의 하인들 중 누가 아비의 눈과 귀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었다. 연화가 마당을 거닐 때면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훔쳐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부엌에서 일하는 참모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심상치 않았다. 세아 씨가 들어오고 나서 대감마님의 기침 소리가 더 심해진 것 같지 않아? 글쎄, 늙은 호랑이 기를 젊은 년이 다 빨아먹는 게지.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지만 연화는 그저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안채로 들어설 뿐이었다. 그녀는 도연이 일러준 대로 최대감의 병세가 악화되어 거동조차 힘들다는 소문을 은연중에 퍼뜨렸다. 탕약을 다리는 냄새가 하루 종일 진동하게 했고 밤에는 일부러 불을 끄지 않고 간호하는 척 그림자를 연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연화가 안방에서 도연의 가짜 다리를 주무르는 심역하고 있을 때였다.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박대감 집안의 집사가 은밀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아기씨, 대감마님께서 보내신 서신입니다. 연화는 도연과 눈을 마주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서신을 받아들었다. 서신에는 단 한 줄 인장인점을 찾아라라는 짧고도 명확한 지령이 적혀 있었다. 최대감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인장을 훔쳐내라는 아비의 독촉이었다. 연화는 서신을 구겨 품에 넣으며 싸늘한 분노를 삼켰다. 아비는 딸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늙은 사위의 재산을 가로챌 생각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서신을 도연에게 보여주자 도연은 쉰소리를 내며 킬킬거렸다. 내 아비가 참으로 급하긴 급한 모양이구나. 아직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챙기려 들다니. 밤이 깊어지자 도연은 다시 가면을 벗었다. 하루 종일 피부를 조여오던 가죽을 떼어내자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곳곳에 물집이 잡혀 있었다. 독한 접착제 성분이 여린 피부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는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다가가 차가운 물수건을 그의 뺨에 대어 주었다. 도연이 움찔하며 몸을 뒤로 물렸으나 연화는 단호한 손길로 그를 제지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러다 얼굴이 썩어 문드러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타박하는 듯했으나 그 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연화는 약병을 열어 고약 냄새가 나는 연고를 손가락에 묻혀 그의 상처난 피부 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다. 도연은 처음에는 어색한 듯 굳어 있었으나 이내 연화의 손길에 긴장을 풀고 눈을 감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연화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복수가 무엇이기에 스스로를 이렇게 망가뜨리면서까지. 도연은 감고 있던 눈을 뜨고 연화를 바라보았다. 촛불에 비친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슬퍼 보였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내 조부님은 백성을 위한 개혁을 꿈꾸셨다. 하지만 네 아비를 비롯한 훈구 대신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조부님을 독살하고 그 죄를 무고한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웠어. 도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이 나라의 정의는 없다. 내가 이 끔찍한 탈을 쓰고 버티는 것은 그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거짓의 탑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내 얼굴이 썩어 문드러진다 해도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까발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악귀가 될 것이다. 연화는 도연의 말에서 단순한 증오가 아닌 뜨거운 신념을 느꼈다. 그동안 권력에 기생하여 호의호식하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묵직하고도 올곧은 정신이 그에게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이 사내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다. 제가 돕겠습니다. 인장을 찾으라는 아버님의 명을 역이용하지요. 연화의 눈빛이 반짝였다. 가짜 인장을 만들어 아버님께 넘기겠습니다. 그 인장으로 아버님이 불법적인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증거를 잡으면. 도연이 그녀의 말을 받아치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들의 목을 캐물 가미가 되겠군. 부인, 제법이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처음으로 동지로서의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긴장감은 어느새 묘한 신뢰와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며칠 뒤 늦은 밤중에 갑자기 대문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박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사위가 위독하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 당장 문을 열어라. 도연과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대감이 직접 그것도 한밤중에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도연은 아직 임피명고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도연은 급히 서랍을 뒤져 임피면구를 찾았으나 손이 떨려 접착제 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병이 깨지며 끈적한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다. 밖에서는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리와 함께 박대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최대감, 내 목소리 들리는가? 시간이 없어. 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깨진 병 조각을 바라보았다. 접착제 없이는 가면을 완벽하게 밀착시킬 수 없었다. 헐거운 가면은 금세 들통날 것이 뻔했다. 그때 연화가 결단을 내린 듯 도연의 어깨를 잡아 자리에 눕혔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앓는 소리를 내세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연화는 순식간에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린 뒤 방 안의 촛불을 모두 꺼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방 안을 덮자마자 방문이 벌컥 열렸다. 달빛을 등지고 선 박대감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어찌하여 불도 켜지 않고 있는 게냐. 박대감이 호통을 치며 들어오려 하자 연화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아버님, 지금 대감께서 발작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빛을 보면 눈이 멀 것처럼 고통스러워하시어 불을 다 껐습니다.
제발 나가주십시오. 연화의 연기는 필사적이었다. 그러나 박대감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코를 킁킁거렸다. 방 안에서 나는 깨진 접착제 냄새, 아니 약품 냄새를 맡은 듯했다. 무슨 냄새냐? 그리고 사위의 상태가 위중하다면 장인이 되어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느냐. 박대감은 연화를 거칠게 밀치고 이불 속에 웅크린 도현에게 다가갔다. 이불 속에서 도현은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몸을 비틀었다. 박대감은 혀를 차며 손을 뻗었다. 천하의 최대감이 이 꼴이라니 어디 맥이나 한번 짚어보세. 박대감의 손이 도현의 손목을 향해 다가갔다. 만약 그가 도현의 손목을 잡는다면 노인의 맥박이 아닌 젊은 청년의 힘찬 맥박을 느끼게 될 것이고 모든 비밀은 그 자리에서 탄로 날 것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뜨거운 탕약 그릇을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릇을 집어들어 박대감의 손등 위로 엎어버렸다. 아, 뜨거워. 박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뜨거운 약물이 그의 손등과 옷자락을 적셨다. 이런 칠칠 맞은 년이 박대감이 손을 부여잡고 펄펄 뛰자 연화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먹이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두워서 그만. 대감께 드릴 탕약이었는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연화의 기지로 인해 박대감은 도연의 손목을 잡을 기회를 놓쳤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손등에 화상이 쓰라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어둠 속에서 괴기스러운 소리를 내며 몸부림치는 사위의 모습이 영 꺼림칙하기도 했다. 에이, 재수 없는 것들. 내일 의원을 보낼 테니 그리 알아라. 박대감은 욕설을 퍼부으며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다. 박대감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두 사람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정적이 찾아오자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때 이불이 걷히고 도현이 몸을 일으켰다. 그는 어둠 속에서 연화가 있는 쪽으로 기어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고 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안위보다 연화를 먼저 걱정하는 그의 태도에 연화는 울컥 눈물이 솟았다. 저는 괜찮습니다. 대감, 아니 도현님이야말로 들키신 줄 알고. 연화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이라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뜨거운 체온과 거친 숨결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도연은 연화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힘이 있었다. 네가 나를 살렸다. 오늘 밤 너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우리 둘 다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금까지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계약 관계였다면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긴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전우애, 아니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연화는 잡힌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손을 맞잡으며 단단히 말했다. 이제 아버님은 더욱 의심할 것입니다. 내일 의원이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내일이 바로 그날이다. 그날이라니요? 연화가 묻자 도연은 비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대감이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준비한 연회.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반격할 무대다. 네가 말한 가짜 인장, 그리고 내가 준비한 비리 장부. 그 모든 것을 터뜨릴 때가 왔다. 도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누구보다 영리하고 용감한 여인 연화가 함께였다. 준비되셨습니까, 부인? 도연이 물었다. 연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서방님. 지옥 끝까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서방님이라 부르는 연화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밖에서는 다시 거센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울렸지만 방 안의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다가올 폭풍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시간, 그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내일의 연회장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 것이나 그곳에서 피어날 것은 핏빛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임을 두 사람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화려한 청사초롱이 밤하늘을 수놓고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 한양 바닥을 울릴 정도로 성대한 연회였으나 연화에게는 그곳이 마치 화려하게 치장된 처형장처럼 느껴졌다. 박대감은 사위인 최대감의 칠순을 축하하고 그의 쾌유를 빈다는 명목으로 조선 팔도의 고관대작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슬, 퍼런 칼날을 모르는 이는 아마도 이 연회장에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연하는 옆에서 비틀거리는 도연, 아니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늙은이인 최대감의 팔을 단단히 부축하며 연회장 입구로 들어섰다. 수백 개의 촛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진 마당에는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꽂혔다. 그 시선들 속에는 경멸과 조소, 그리고 노골적인 호기심이 뒤섞여 끈적하게 달라붙었다. 저것 보게 저 늙은 괴물이 기어이 나왔구먼. 옆에선 새 부인이 가엾지도 않은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윙윙거리며 연화의 귀를 찔러왔다. 도연은 연화의 팔에 매달리듯 의지하며 일부러 더욱 심하게 몸을 떨었다. 으어. 술을 다오. 그가 흘리는 침이 하얀 수염을 적셨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배회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연화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아내의 표정을 지었다. 대감, 조금만 참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면 곧 주안상이 나올 것입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도연의 입가를 닦아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단상 가장 높은 곳,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앉아있던 박대감이 그 광경을 보고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승리감이 가득 차올라 번들거리고 있었다. 오늘 밤 그는 이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사위를 금치산자로 몰아세우고 최씨 가문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합법적으로 집어삼킬 계획이었다. 자, 모두들 주목해 주시오. 박대감의 우렁찬 목소리에 풍악이 멈추고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도연을 가리켰다. 내 사위 최대감의 병세가 날로 깊어져 이제는 사리분별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소. 나라의 큰 어른이 일이 망가지는 것을 보니 장인된 도리로서 가슴이 미어지는구려. 그는 눈가에 맺히지도 않은 눈물을 훔치는 시볼했다. 연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저 뻔뻔한 거짓말. 아버지는 딸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딸의 남편을 산송장 취급하며 도륙하려 하고 있었다. 연회장에 모인 대신들은 박대감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혀를 찼다. 이미 대세는 박대감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도연은 그 소란 속에서도 멍하니 젓가락으로 상위의 음식을 수석거리며 미친 노인 흉내를 낼 뿐이었다. 하여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자 하오. 박대감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펼쳐들었다. 최대감이 더 이상 가문을 이끌 수 없으니 그의 모든 재산 관리와 관직의 권한을 그의 법적 보호자인 처가, 즉 나 박무영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이요. 장내가 술렁거렸다. 아무리 장인이라 해도 이것은 명백한 찬탈이었다. 그러나 서슬퍼런 박대감의 권세 앞에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없었다. 박대감은 탐욕스럽게 빛나는 눈으로 연화를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았다. 연화야, 네 남편의 인장을 이리 가져오너라. 이미 서신으로 일러두었지. 네가 남편을 대신하여 이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모든 시선이 연화에게 집중되었다. 이것이 바로 박대감이 파놓은 함정이었다. 연화가 도장을 찍으면 도연은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날 것이고 찍지 않으면 불효와 불충으로 몰려 그 자리에서 끌려나갈 것이었다. 연화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품속에는 도연과 밤새 붉은 인주를 묻혀가며 파낸 가짜 인장이 들어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그녀는 애써 떨리는 손을 감추며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으나 연화가 일어나는 순간 탁자 아래로 그녀의 치맛자락을 살짝 건드렸다. 시작해. 그것은 무언의 신호였다. 연화는 결연한 표정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비단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렸다. 아버님, 대감의 인장은 여기 있습니다. 연화가 품에서 옥으로 만든 인장을 꺼내 들었다. 박대감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다. 오, 그래. 역시 내 딸이다. 어서 그 종이에 찍어라. 박대감은 체면도 잊은 채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와 위임장을 연화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연화는 인장을 쥔 손을 높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으헤헤헤, 도둑놈이다. 내 쌀독을 훔쳐가는 쥐새끼가 있어. 갑자기 도연이 괴성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상위에 있던 술병을 집어들어 박대감을 향해 힘껏 던졌다. 쨍그랑. 술병이 박대감의 발치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갑작스러운 난동에 귀부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저 미친 늙은이가. 박대감이 옷에 튄 술을 털며 노발대발 소리쳤다.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내 오늘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고 말겠다. 무사들이 도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도연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묘하게 날렵한 동작으로 무사들의 손을 피했다. 겉보기에는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것 같았으나 그 궤적은 정확하게 무사들의 급소를 노리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있었다. 저기 쥐새끼가 있다. 왕의 곡간을 파먹는 왕쥐다. 도연은 미친 듯이 웃으며 연회장을 가로질러 뛰어다녔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길을 터주었다. 도연의 목표는 출구가 아니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던 한산에 허름한 갓을 쓴 선비에게로 돌진했다. 그 선비는 바로 암행어사 이몽룡이었다. 도연은 사전에 그가 이 연회에 잠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도연은 비틀거리는 척하며 이몽룡의 상을 덮쳤고 그 혼란스러운 찰나의 순간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두툼한 장부를 이몽룡의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보시오. 저 쥐새끼가 내 곡간 열쇠를 훔쳐갔소. 저놈 배를 갈라보면 내 금덩이가 쏟아져 나올 것이오. 도연의 손가락은 정확하게 박대감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라 생각했으나 장부를 받아든 이몽룡의 눈빛은 매섭게 변했다. 그는 장부를 슬쩍 펼쳐 내용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박대감이 최대감의 이름을 도용하여 착복한 세금 내역과 뇌물수수 목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 문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이 방금 연화가 꺼내든 인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저놈을 잡아라. 당장 목을 쳐도 시원치 않다. 박대감이 씩씩거리며 고함을 질렀다. 무사들이 다시 도연을 포위하려 했다. 그때였다. 멈춰라.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구석에 있던 허름한 선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가 허리춤에서 마패를 꺼내 들어 올리자 황금빛 마패가 촛불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외침과 함께 담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물밀듯이 들이닥쳤다. 어사? 박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다. 흥겨웠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죄인을 단죄하는 심판장으로 뒤바뀌었다.
이몽룡은 뚜벅뚜벅 걸어 나와 박태감 앞에 섰다. 그는 도연이 건넨 장부를 박태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네 이놈, 박무영, 내 죄상은 이 장부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병든 사위를 보살핀다는 핑계로 그의 재산을 가로채고 그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팔며 국고를 탕진한 죄, 내가 알렸다. 박대감은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 미친 노인네가 쓴 헛소리를 어찌 믿으시니까? 저 장부는 조작된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발뺌하며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야, 네가 말해 보아라. 네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지 않느냐. 저 인장도 내가 억지로 뺏으려 한 게 아니라고 말해. 모든 시선이 다시 연화에게 쏠렸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인장을 이몽룡에게 바쳤다. 어사나으리, 이 인장을 보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고 또렷했다. 아버님께서는, 아니, 박무영 대감은 제 남편이 병석에 누운 틈을 타 위조된 인장으로 수많은 불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인장을 빼앗아 그 모든 죄를 제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셨습니다. 연화의 증언은 결정타였다. 박대감은 믿었던 딸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입을 떡 벌렸다. 네가 감히 아비에게 아비라 하셨습니까? 연화가 싸늘하게 웃었다. 딸을 권력의 제물로 팔아넘기고 사위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 자가 어찌 아비입니까? 당신은 그저 탐욕의 눈먼 괴물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박대감의 심장에 박혔다. 이몽룡은 손짓했다.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그리고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박대감과 그의 측근들을 굴비 역듯 묶어 무릎을 꿇렸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연회장은 비명과 통곡 소리로 가득 찼으나 그것은 더 이상 연화와 도연을 향한 조롱이 아니었다. 정의가 구현되는 소리였고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의 소리였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겉으로는 난동을 피우다 지쳐 쓰러진 노인의 모습이었으나 가면 아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 역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말은 필요 없었다. 해냈다. 우리가 해냈다. 거대한 권력의 탑을 무너뜨리고 지옥 같은 운명의 굴레를 벗어던진 것이다. 도연은 은밀하게 손을 뻗어 연화의 옷자락을 살짝 쥐었다. 그 미세한 손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연화의 언 마음을 녹여내렸다. 박대감이 끌려나가면서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최대감, 내 이놈. 네가 미친 척 연기를 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언젠가 내 놈의 그 가면을 벗기고 가죽을 벗겨 죽일 것이다. 그의 저주는 허공에 흩어졌다. 이몽룡은 도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비록 도연이 늙은이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이몽룡은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희생을 치르며 이 증거를 모았는지 짐작하고 있는 듯했다. 대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조정에서 대감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입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멍한 표정으로 껄껄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에는 더 이상 광기가 서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만이 내뱉을 수 있는 깊은 안도의 한숨과도 같은 웃음이었다. 밤바람이 불어와 청사초롱을 흔들었다. 연회장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으나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밤이었지만 연화와 도연에게는 새로운 새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연화는 부들부들 떨리는 도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다. 돌아가시지요, 대감. 집으로 가요. 집. 이제 그곳은 감옥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쉴 수 있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었다.
도연은 연화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지팡이 소리가 또각또각 승리의 행진곡처럼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아직 그의 얼굴에는 늙은이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다. 머지않아 저 가면이 벗겨지고 봄날의 매화처럼 화사한 그의 진짜 미소를 보게 될 날이 올 것임을.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늘어뜨렸다.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늙은이와 젊은 여인이 아닌 서로를 지탱해주는 한 쌍의 연인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박대감의 몰락은 마치 거목이 쓰러지듯 요란하고도 처참했다. 한양 바닥을 호령하던 그의 권세는 하룻밤 사이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은 모래성이 되어 무너져 내렸다. 의금부로 압송되던 날 박대감은 길거리에 늘어선 백성들이 던지는 돌멩이와 오물을 뒤집었으며 비로소 자신이 천하의 역적으로 전락했음을 실감했다. 그는 옥사에 갇혀서도 끝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자신을 배신한 딸 연화와 사위 최도연에 대한 저주를 퍼붓다가 화병으로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고 전해졌다. 연화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잠시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자신을 팔아넘긴 비정한 압이었으나 핏줄이 끊어지는 아픔마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졌다는 안도감과 씁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봄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최대감 댁의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더 이상 매서운 한기가 아닌 풋풋한 흙내음과 꽃향기가 실려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연화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지막으로 인피면구를 벗어냈다. 수년 동안 자신의 얼굴을 덮고 있던 제2의 피부, 그 지긋지긋한 노인의 가면을 떼어내는 손길은 여느 때보다 조심스럽고도 엄숙했다. 찌직 하는 소리와 함께 가죽이 떨어져 나가고 붉게 충혈되고 짓무른 도연의 맨 얼굴이 드러났다. 연화는 말없이 다가와 미리 준비해둔 진정 연고를 그의 얼굴에 발라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도연은 난생 처음으로 그 손길에 온전히 몸을 맡긴 채 긴 숨을 토해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서방님. 연화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한마디에 도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끝났다.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단죄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숨죽여 살아야 했던 짐승 같은 세월이 비로소 끝난 것이다. 도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진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늙은이의 주름 속에 갇혀있던 청년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새벽별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벗겨낸 인피면구를 화로 속에 던져 넣었다. 불길이 순식간에 가죽을 휘감아 타오르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렸다. 그 연기는 마치 도연의 지난날의 고통과 한이 승화되는 것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래, 이제는 숨지 않겠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얼굴로 살지 않겠어. 도연이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하듯 말했다. 조정에서는 암행어사 이몽룡의 보고를 받은 임금의 파격적인 교지가 내려졌다. 박대감 일당의 숙청과 함께 억울하게 독살당한 선대 최대감의 신원이 복원되었고 그의 손자 최도현이 그동안 가문의 원수를 갚고 국고를 지키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여 암약했음을 치하한다는 내용이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괴팍하고 탐욕스러운 늙은이인 줄만 알았던 최대감이 사실은 젊고 준수한 충신이었다는 사실은 장안의 화제가 되어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설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를 백면바면 의인이라 칭송하며 그의 기지와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도연은 더 이상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구부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관복을 정제하고 꼿꼿한 자세로 입궁하여 임금에게 절을 올렸고 그 당당한 풍채의 대신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도연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 권력의 복귀나
세상의 칭송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연하와 함께하는 평범하고도 소소한 일상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달빛 아래를 거닐며 시를 읊었다. 가짜 부부 연기를 하느라 억누르고 감추어야 했던 감정들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와 서로를 적셨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도연과 연화는 저택의 후원에 핀 매화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만개한 매화 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다. 도연은 연하의 무릎을 베고 누워 따스한 햇살을 즐겼다. 그의 얼굴에 남았던 붉은 상처 자국들은 연하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거의 사라져 희미한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끔찍했던 밤을. 도연이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으며 물었다.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어찌 있겠습니까? 제 목에 칼을 겨누며 죽을 것인지 공범이 될 것인지 묻던 그 살벌한 눈빛을요. 그때는 정말 저승사자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화가 장난스럽게 타박하자 도연이 눈을 뜨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때 부인이 은장도를 꺼내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그 가면 속에 갇혀 괴물로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르오. 부인이 나를 꺼내준 것이오. 어둠 속에서 그리고 고독 속에서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다. 저 역시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아버님의 꼭두각시로 살다 버려졌겠지요. 우리는 서로를 구한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도연과 연화가 거둔 고아들이었다. 두 사람은 자식이 없던 선대 최대감의 뜻을 이어받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데려와 그를 가르치고 먹여 살리기로 했다. 권력과 부를 독점하기보다는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가문을 빛내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도연이 몸을 일으켜 앉았다. 연화야.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예, 서방님. 연화가 대답하자 도연은 품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다.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깎아 만든 나무 비녀였다. 끝에는 매화꽃 장식이 조각되어 있었다. 이것은 연화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도연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가면을 만들던 솜씨로 이번에는 너를 위해 깎아보았다. 가짜 얼굴을 만드는 손재주가 아니라 진짜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되고 싶어서. 도연은 연화의 머리에 비녀를 조심스럽게 꽂아주었다. 흑당 같은 머리칼 사이로 매화 비녀가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어우러졌다. 연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진 선물이었다. 그것은 도연이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약속과도 같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화는 도연의 품에 안겼다. 매화 향기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도연과 연화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다. 도연은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결코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고 항상 백성들의 편에 서서 간신들을 경계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가면을 벗은 재상이라 불렀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언제나 진실된 얼굴로 세상을 대한다는 뜻이었다. 연화 역시 현명한 내조와 자선 활동으로 칭송받았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소설책으로 만들어져 장터의 이야기꾼들에 의해 널리 퍼져나갔고 훗날 억지 혼례를 앞둔 처녀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도 했다. 어느 늦가을 밤 도연은 서재에 앉아 옛날 자신이 썼던 일기장을 넘겨보고 잉크 냄새 배어있는 낡은 종이 위에는 치열했던 젊은 날의 고뇌와 복수심이 가득 적혀 있었다. 그때 연화가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들어왔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그만 주무시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세월의 흐름 속에 더욱 깊고 온화해져 있었다. 도현은 일기장을 덮으며 연화에게 미소 지었다. 부인, 문득 그런 생각이 드오.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권력이라는 가면, 체면이라는 가면, 혹은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말이지. 연화는 도연의 맞은편에 앉아 차를 따랐다. 그렇지요. 세상살이가 고단하여 맨 얼굴로 맞서기에는 너무나 아프고 두려우니까요. 서방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가면 자체가 아니라 그 가면 아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아니겠소. 내 가면 아래에는 복수심이 있었지만 부인을 만나 사랑으로 바뀌었소. 그렇다면 그 가면 쓴 시간들조차 헛된 것은 아니었으리라 믿고 싶소. 도연의 눈가에 잡힌 주름이 부드럽게 휘어졌다. 그것은 임피명구로 만든 가짜 주름이 아닌 세월과 웃음이 만들어낸 훈장 같은 주름이었다.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연화가 도연의 손등을 덮으며 말했다. 하지만 진심은 세월이 흘러도 닳지 않지요. 우리가 함께한 지난 세월처럼 말입니다. 도연은 연화의 손을 맞잡았다. 거칠어진 손마디에서 지나온 삶의 무게와 따스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가면 없는 진짜 얼굴,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마음뿐이요.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부인만을 연모하리다. 창밖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있었다. 그 달빛은 마당의 매화나무 가지를 비추고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두 노부부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주었다. 한때는 서로를 의심하고 칼을 겨누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반쪽이 되어 있었다. 권력의 비정한 칼바람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거짓된 가면을 태워버리고 진실이라는 단단한 열매를 맺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훗날 사람들은 최도연과 박연화의 묘소가 나란히 있는 곳을 지나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이곳에 가면을 벗고 서로의 영혼을 마주본 진정한 연인들이 잠들어 있다. 매와 꽃잎이 그들의 무덤 위를 덮을 때마다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듯한 그들의 웃음소리가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하고 사랑은 죽음조차 뛰어넘는다는 교훈을 남긴 채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설로 남게 되었다. 박대감의 일파가 숙청되고 도연이 세상 앞에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낸 지 어느덧 3번의 봄이 지났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다. 흉가라 불리며 사람들이 피해 다니던 최대감의 저택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생기 넘치고 활기찬 곳으로 변모해 있었다.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고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활짝 열렸다. 백성들은 젊고 어진 최도연 대감과 그의 현명한 부인 연화를 한 쌍의 원앙이라 칭송하며 우러러 보았다. 과거에 그 음습했던 공포와 기괴한 소문들은 마치 전생의 일인 양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의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끼었던 어느 늦가을 밤부터였다.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과거 도연이 임피면구를 쓰고 은둔했던 그 별채에서 다시금 기이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소문이 하인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한 것이다. 자네도 들었나? 어젯밤에 별채 쪽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 말일세. 마당을 쓸던 늙은 하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무슨 소리 말인가? 고양이 울음소리라도 들었는가? 아니네, 아니야. 분명히 쿵, 쿵 하는 소리였어. 지팡이를 끌며 억지로 바를 때는 그 끔찍한 소리 말일세. 그 말을 들은 젊은 하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설마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옛날 대감마님의 귀신이라도 나타났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대감마님은 저렇게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지.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아니라 과거에 대감마님이 썼던 그 늙은이 가면, 그 가면에 요물이 붙어 밤마다 주인 행세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저택 안을 휘감았다. 밤이 되면 하인들은 별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겁 많은 찬모 하나는 헛것을 보았다며 몸져 눕기까지 했다. 이 흉흉한 이야기는 결국 안채에 있던 연화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가면에 요물이 붙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서방님께서 그 가면을 태워 없앤 지가 언제인데. 그녀는 혀를 찼으나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그 별채는 두 사람에게 있어 지옥이자 동시에 사랑이 싹튼 기묘한 공간이었기에 그곳에 다시 어둠이 깃들었다는 소식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도연이 관복을 벗고 편안한 차림으로 방에 들어왔을 때 연화는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다. 도연은 가끈을 풀다 말고 멈칫했다. 내 흉내를 내는 귀신이라. 그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내 과거의 껍데기가 밤마다 산책이라도 한다는 말이오? 도연의 반응은 담담했으나 연화는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기억이, 그 처절했던 생존의 몸부림이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불쾌해하는 듯했다. 단순한 헛소문일 수도 있겠지만 하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니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연화는 잠시 말을 골랐다. 누군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라면 초장에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손을 잡았다. 부인의 말이 맞소. 내 그림자를 사칭하여 우리 집안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 보리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과거 늙은이 행세를 할 때의 그 차갑고 끈적하던 손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온기였다. 오늘 밤 우리 부부가 오랜만에 옛 추억을 되살려 밥마실이라도 나가보는 게 어떻겠소? 도연의 장난스러운 제안에 연화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밥마실이라니요. 귀신 잡는 밥마실도 있습니까? 귀신이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떻소? 부인과 함께라면 지옥 불 구경이라도 즐거울 테니.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수많은 위기를 함께 넘겨온 전우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의 미소였다. 자시가 되자 저택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겼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희미한 밤. 도연과 연화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소리 없이 별채로 향했다. 별채로 가는 길은 수풀이 우거져 있어 낮에도 음산했지만 밤이 되니 스산한 바람 소리가 더해져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느껴졌다. 바스락, 마른 낙엽 밟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은 별채 마루 밑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도연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체온을 느꼈고 연화는 도연의 품에 기대어 숨을 죽였다.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과거처럼 두려움에 떨던 그 시절과는 달랐다. 지금 그들은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멀리서 새벽닭이 울기 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끄으, 쿵, 끄으, 쿵. 연화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하인들의 말대로 과거 도현이 연기했던 늙은 최대감의 발소리와 흡사했다. 아니,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지팡이가 바닥을 긁는 소리, 갈에 끓는 기침 소리, 그리고 힘겹게 발을 끄는 소리까지. 도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누군가가 이토록 정교하게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넘어선 분노를 느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구부정한 허리, 지팡이를 짚은 손, 그리고 달빛에 비친 얼굴은 쭈글쭈글한 노인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연하는 입을 틀어막을 뻔했다. 도연이 태워버린 그 가면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인가? 그러나 도연은 냉철하게 그 형상을 관찰했다. 자세히 보시오, 부인.
저자의 걸음걸이를 도연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연화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귀신을 살펴보았다. 얼핏 보면 완벽한 늙은이 같았으나 자세히 보니 발을 끄는 박자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고 구부린 허리가 가끔씩 펴지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그가 내뿜는 기운이었다. 도연이 연기했던 노인이 죽음의 공포를 두른 압도적인 존재였다면 저자는 그저 흉내의 급급한 광대 같았다. 어설프군. 도연이 싸늘하게 중얼거렸다. 내 연기를 따라하려면 적어도 3년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할 텐데 그림자는 별채의 기둥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여기가 분명한데 그 늙은이가 금괴를 숨겨뒀을 텐데 귀신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신음소리가 아니라 탐욕에 젖은 중얼거림이었다. 그랬다. 그는 귀신이 아니라 도둑이었다. 최대감이 늙은이 행세를 하며 모아두었던 비자금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헛소문을 믿고 잠입한 종도둑이었던 것이다. 그는 하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최대감 흉내를 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연화가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서방님, 그냥 잡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저자가 감히 대감의 흉내를 냈으니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지요. 도연은 연화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차리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다. 부인의 뜻대로 하리다. 도연은 마루 밑에서 천천히 기어나와 어둠 속에 섰다.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목의 근육을 조절하고 성대를 긁어내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소리. 그것은 지난 3년간 쓰지 않았던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그의 목소리였다. 쟤 누구냐? 마른 장작이 터지는 듯한 쇳소리 섞인 그 끔찍한 목소리가 별채의 정적을 찢었다. 가면을 쓴 도둑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냐? 누가 감히? 어둠 속에서 도연은 지팡이도 없이 그러나 마치 유령처럼 흐느적거리며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그림자는 춤을 추듯 일렁였다. 내 흉내를 제법 내는구나. 도연이 킬킬거렸다. 그 웃음소리는 도둑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는 법. 도둑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자신이 쓴 가면보다 더 끔찍한 존재가 눈앞에 있었다. 너는 누구냐? 귀신이냐? 나는 이 집의 주인이지. 도연이 한 발짝 더 다가서며 갑자기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 순간 늙은이의 기운은 사라지고 서슬퍼런 젊은 무인의 살기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도둑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도연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그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내 놈은 내 추억을 더럽힌 쥐새끼고 도연의 목소리가 본래의 차갑고 위험 있는 톤으로 돌아왔다. 그때 연화가 횃불을 들고 마루 위로 올라왔다. 서방님, 그만 놓아주십시오. 그러다 숨 넘어가겠습니다. 밝은 불빛이 비치자 도둑은 자신이 누구에게 잡혔는지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눈앞에는 조선 팔도가 다 아는 실세 최도연 대감이 서 있었다. 도둑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대섰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그저 굶어 죽을 지경이라 헛소문만 믿고 도연은 도둑이 쓰고 있던 조잡한 가면을 벗겨내어 바닥에 던졌다. 이따위 가짜 얼굴로 사람들을 속이려 들다니. 내 놈의 죄는 도둑질보다 내 연기 예술을 모독한 죄가 더 크다. 연화가 웃음을 참으며 도둑에게 다가갔다. 이보시오, 이 댁에는 숨겨진 금괴 따위는 없소. 다만 땀 흘려 일할 사람을 위한 쌀독은 열려 있지요. 도둑질할 힘으로 밭을 갈았다면 굶지는 않았을 것을.
다음 날 아침, 별채의 귀신 소동은 싱겁게 막을 내렸다. 잡힌 도둑은 관아로 넘겨지는 대신 최대감 댁의 머슴으로 들어가 밭을 가는 벌을 받게 되었다. 그는 밤새 진짜의 공포를 맛본 탓인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다시는 딴맘을 품지 않았다고 한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도현과 연화는 다시 별채를 찾았다. 대낮에 햇살 아래 드러난 별채는 더 이상 흉가가 아니었다. 낡은 기둥과 먼지 쌓인 마루는 세월의 흔적일 뿐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도연은 텅 빈 방 안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다. 이곳에서 참으로 긴 시간을 보냈소. 어둠 속에 숨어 내 얼굴을 깎아내고 목소리를 죽이며 세상에 대한 증오만 키웠던 시간들. 연하가 도연의 곁에 서서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방님이 저에게 은장도를 버리게 하셨고 제가 서방님의 상처에 약을 발라드렸던 곳이지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지옥이라 생각했던 곳이 돌이켜보니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을 만난 곳이었어. 그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도둑의 조잡한 가면을 발로 툭 찼다. 가면은 힘없이 구석으로 밀려났다. 이제 이곳을 허물고 정자를 지읍시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우리가 차를 마시며 달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자 말이오. 과거의 그림자가 숨을 곳 따위는 없도록 사방이 탁 트인 그런 정자를. 연하의 눈이 반짝였다.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매월정이라 합시다. 매와 향기 속에서 달을 본다는 뜻으로 바로 당신과 내가 처음 마음을 나눴던 그 밤처럼 말이오. 몇 달 후 별채가 있던 자리에는 아름다운 정자가 세워졌다. 현판에는 도연이 직접 쓴 매월정이라는 글씨가 힘차게 새겨져 있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도연과 연화는 그곳에 올라 술잔을 기울였다. 바람이 불어와 정자 주변의 대나무 숲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귀신의 울음소리가 아닌 청아한 자연의 연주로 들렸다. 도연은 술잔을 들어 달을 비추어 보았다. 술잔 속에 뜬 둥근 달 위로 연화의 웃는 얼굴이 겹쳐졌다. 부인, 한 잔 받으시오. 예, 서방님.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어우러져 길게 뻗어나갔다. 그 그림자 속에는 늙은이도 가면도 칼날도 없었다. 오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평범하고도 행복한 부부의 모습만이 고요히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먼 훗날 사람들은 매월정을 지나며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곳이 옛날에 귀신이 나오던 곳이라지? 무슨 소리? 이곳은 사랑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가짜 얼굴을 벗어던진 영웅이 살던 곳이라네.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흘러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었다. 하지만 정자 위에서 늙어가는 두 사람에게는 그저 매일매일 이어지는 소중하고 따뜻한 오늘일 뿐이었다. 달빛은 공평하게 비추었으나 가면을 벗은 자에게 내리는 달빛은 유난히 더 따스하고 찬란했다. 그 빛 속에서